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큼 대한민국의 최근 방산 수출 성과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에 이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의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써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한국산 무기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방산 분야는 이제 우리에게 안보이자 경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 현지에서 한국 무기가 성능 시험을 한다고 발표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주한미군 기지에서 시연을 선보였던 이 무기는 미 8군 사령관을 깜짝 놀라게 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현지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을 놀라게 한 한국의 무기체계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군에서 SF 영화에서 볼 법한 원격으로 조종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미래 전장을 지배할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공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HR 셰르파로 2019년에 개발 완료돼 같은 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이어 이듬해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율주행 능력을 시연했었습니다. HR 셰르파는 경차 이하의 작은 크기의 6륜 전기 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고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원격 주행 기능과 함께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방사청의 신속시범 획득 사업을 수주해 2T급 다목적 무인 차량 2대와 함께 군에서의 시범 운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공급해 전력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로템과 경쟁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도 작년에 개발된 직후 육군 제5보 병사단과 다목적 무인 차량 군 시범 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아리온스맨은 현대로템의 HR 셰르파와 같은 6륜 구동으로 움직이며 적재 중량이 500kg에 달하며 1회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 운용 중 통신이 끊기면 1분간 재연결을 시도하다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CWS, 즉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개발하며 양산하고 있는 업체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국내 방산 업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경쟁을 통해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가 트일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쟁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가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 ARIONSMET 미국 해병대 훈련장에서 성능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 나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계 군용 무인 차량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2월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국 국방부와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초부터 3주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해병대 훈련장에서 아리온스맷에 대한 본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FCT란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기술을 평가하고 미군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국에 파견 중인 미 국방무관들이 300여 개의 해외 기술을 식별하고 미군이 심사를 진행해 이 중 10여 개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미 국방부가 관련 획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현지 시험은 하와이 미 해병대 주둔지 인근에서 진행되는데 아리온스맷은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까지 연료, 전투 식량 및 식수, 환자, 수리부 소품 등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이번 성능 시험은 FCT 과제를 통해 미국 본토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시험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FCT 시험을 통해 무인 차량 제조 기술과 야지, 자율기동 소프트웨어,
기술 등 세계 최고 성능을 요구하는 미 해병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아리온스맷은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 FCT 과제로 채택된 이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장비 시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내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이 FCT 과제로 채택된 것은 아리온스맷이 최초입니다. 아리온스맷의 최고 속도는 43kmh이고 전기 충전 후 항속거리를 무려 100km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도 550kg로 글로벌 톱티어 장비를 모두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아리온스맷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용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시연을 지켜본 미 8군 사령관이 무인 차량의 성능에 깜짝 놀라 기립박수를 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아리온스맷은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건 기본으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총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55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탄약 등 물자 수송은 물론 부상병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m 높이까지 확장 가능한 수직 확대 장치까지 올리면 반경 34km 이내 인근 지형 지물과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항공 무기의 성능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나 미 8군 사령관이 성능 시연회에 직접 참가해 시작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만큼 미군이 한국산 무인 차량 기술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캠프 험프리스 내 훈련장에서 미 8군 마크 홀러 작전 부사령관 앞에서 시연을 보인 아리온스맷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거침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장애물 앞에 서는 등 현장에 있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온스맷은 아예 처음 가는 곳을 자율주행할 수는 없지만 한번 지형 지물을 익혀놓으면 가능하며 인간이 원격 조종하는 일도 가능한데요. 이날 아리온스맷은 도로에 설치된 장애물 앞으로 차량이 나아갔는데 S자 형태로 주행할 수 있도록 놓여있는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목표 지점까지 주행했습니다. 아리온스맷의 주무장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3, M60 기관총은 물론 E2를 대체할 K15, K16 기관총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WS에는 감시 장비가 달려 있어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십 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미군 관계자가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총구를 그쪽으로 겨누었는데요. 이어 차량이 도로를 따라 주행하자 아리온스맷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인간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차 중량 1.45T에 550kg 정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아리온스맷은 전장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를 갖췄습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무인 차량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미국 측의 GVSC 협의에 의해 성사됐는데요. 앞서 미 국방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 중 처음으로 아리온스맷을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했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이 보유한 우수한 국방 기술을 평가해 군의 주력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FCT 대상 장비에 선정되면 시험평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미 국방부는 연간 1억 달러 정도 예산을 들여 1,520개 장비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이미 자체적인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아리온스맷의 성능이 임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아리온스맷의 영상을 보면 미군의 기대감은 벌써 아리온스맷에 기울어져 있다는 판단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야지로 향한 아리온스맷은 미리 설정된 입력값에 의해 우리 육군의 뒤를 따라 자율주행하는 모습은 이질감이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 군과 함께 유유히 전장을 거니는 아리온스맷은 이내 목표물을 탐지하고 곧바로 작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육군과 한 팀이 된 아리온스맷은 공격에 가세했고 아군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쓰러지자 이를 서포트하며 적의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전투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작전 초소에 실어 나르며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아리온 스맷은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부와 함께 최근 성능 시험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육군은 한화가 개발 중인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을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로 방사청에 동보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목적 무인 차량답게 아리온 스맷의 자율주행 능력인데요. 아리온 스맷은 원격 조종, 병력과 연결된 선을 따라가는 유선 추종, 정해진 경로를 가는 자율주행, 가보지 않은 길도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탐색 자율주행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원격 통제 사격 체계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조준하고 기동 간 사격을 하는 등 근접 전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야지,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카이스트와 한양대의 오타너미 HUB, EDRIVE HUB 등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AIST와 함께 설립한 오토노미 허브는 야지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투 인력 감소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춰 국방 분야의 무인화 기술과 사내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토노미 허브는 군사용 무인 차량이 사전 정보 없이 험한 환경에서 최적 경로를 확보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야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험한 지형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형 정보를 반영한 경로를 설정하며 전파를 교란하는 제밍에 대응한 위치 추정 등 세부 과제를 2026년 상반기까지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멈티 MUMT라고 불리는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을 적용한 아리온 스맷을 통해 군사용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KAIST 역시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등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명현 교수는 로봇 분야 글로벌 최대 학술 대회에서 미국 MIT 등을 제치고 우승하기도 한 자랑스러운 경력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난해 주한미군 시연에 이어 가장 강도 높은 작전 수행과 훈련을 진행하는 미 해병대와 본토에서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그간 보여준 아리온 스맷, 그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군의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무인체계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초석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한 무인 차량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방산으로도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의 대포 곡사포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ORG와 ESG의 훈련장에서 폴란드 육군 프로그램 애덤 거지바우스키 베라이시아이다. 안녕하세요. 최신 한국 장비는 이미 훈련장에 있습니다. NATO의 동쪽 측면에 대한 방어책이죠. 제6공 수여단의 조준선에 있는 토론에서 발포 테스트 중입니다. 제16기계화 사단이 폴란드 묵동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이 이미 가장 현대적인 한국산 K9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제20기계화 여단이 신형 한국산 K2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곳은 폴란드 최초의 훈련장으로 우리 육군 K 탱크의 최신 인수 직후 새로운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무원의 결속력, 사격 통제 시스템 사용 방법,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여름에 첫 번째 K 탱크를 보냈습니다. 이미 12월에 그들은 이전에 한국에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1기계화 여단의 제20 제일바르토시체 전함에 인도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새로운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6주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흡수해야 할 지식의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BARTOSGYC의 K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오래된 탱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K 전차는 군인들이 인정하듯이 관역을 명중했죠. 500마력의 고압 엔진으로 구동되는 탱크입니다. 수압식 서스펜션이 있어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주행할 때 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상 검색 및 제거 시스템은 여기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우 정확하고 추가 이점은 포신과 지휘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표적을 감지하면 다포신이 다른 위치에서 그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령관은 자신이 고정한 대상에 발포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탱크는 또한 우리가 물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닥을 따라 운전하면 4m가 넘는 강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이 강의 바닥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부 국경 너머의 전쟁으로 인해 군대 현대화 계획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폴란드는 1-0대의 K 전차와 함께 한국의 FA-50 전투기 3개 편대와 K9 자주포 600대를 주문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한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빠르게 도입하자마자 실전 배치하며 실사격 장면을 홍보하듯 노출시켜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K 전차 7대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폴란드 매체 WPTCH는 중요한 수송선이 그디나아에 도착했다며 그들은 한국에서 온 갑옷을 입은 짐승들입니다라고 대서득필했습니다. 정말 폴란드에서는 K 전차가 전장을 뒤흔들어 놓을 짐승과도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폴란드군이 폴란드 북동쪽 오르지스에서 K 전차 실사격을 하는 장면이 몰라왔는데 훈련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한글이 적힌 포탄을 들고 있는 사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포탄은 120전 차포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연습의 광탄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신기해하며 이영만리 이국에서 보는 국산탄약 K가 지평선 바라보면서 사격하는 거 저음 아니냐 한글이 쓰니까 어색하네 키읔키읔키읔 포탄에 토르 중사라고 써놓으로 알았네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면이어 폴란드군의 훈련 장면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우리보다 훈련을 자주 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국내에서도 육군 제1171동사단 장병들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917명의 장병을 비롯해 K전자와 K21장갑자 등 80여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강습 및 부교 도하를 통해 하천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기동하여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일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 등 주한 외교관 20여 명 앞에서 K방산의 시범이 있었는데 당시 K2흑표 전차가 물을 품으며 사격하는 놀라운 화력을 선보였다면 이번 훈련은 강을 넘으면서 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의 국경에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치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만든 원산지 한국에서의 훈련 모습은 더욱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와 환경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드만시해오던 국방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전차군단이라 물리고 유럽에서 무기 생산에서는 단연 1위였던 독일은 냉전 후 군비를 축소하면서 2019년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의 군비 태세에 좌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독일은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방을 침공할 경우 서독을 거쳐야만 했기에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루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은 가까운 미래의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군비를 줄여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기대며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자 독일은 급기야 지난해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군 기밀문건 유출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의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일은 2025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기계와 사단을 배치하기로 나토와 약속했는데 병력 부족 및 군사 장비 문제 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 전방에 바로 배치한 폴란드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과거 독일의 자리를 폴란드가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의 K 전차, K9 자주포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저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냉전 종식 후 군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레오파르트 1을 처분해야 했고 이를 유럽의 국가들에게 중고로 싸게 넘기면서 특별한 검증 없이 나토 표준 전차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전자와 영국 챌린저 전차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저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했지만
레오파르트2는 1980년대 나온 것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2010년에 A10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를 구입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2 전차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지난 2016년 시리아 북부 침공 당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뒤르키예 육군은 처음에 미 구형 패든 전차를 투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고 밀리자 자국군 최정예 전차인 레오파르트 2A사를 투입했습니다. 상대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픽업 트럭으로 맞섰는데 몇 시간 만에 레오파르트 8대가 격파되고 2대는 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중에 레오파르트 2 전차 5대는 마치 옛 소련제 전차처럼 포탑이 찍힌 채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3대도 대전차 로켓 한두 발에 시꺼먼게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픽업 트럭에서 쉽게 격파당한 레오파르트 2의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방어력이 약한지를 실전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레오파르트 2A7도 개량을 했다지만 당시 저자막에 당한 자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포린폴리시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데 계속 독일 전자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독일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차 개발 계획에서 폴란드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고 K 전차를 생산해 유럽 전자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과 최첨단의 성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력과 가성비까지 지니고 있어 독일산 전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폴란드의 구상이 한국과 손을 잡자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전차의 표준이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가 독일의 전차만을 믿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24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군 최고 사령관을 만나 회담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럽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독일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독일에서는 독일이 한국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독일 매체 도이치필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는 NATO 및 기타 국가의 부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군수품, 무기 시스템 및 부품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공급망이 보장됩니다. 독일 해군과 공군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한국은 유럽에 첨단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폴란드와 150억 유로 16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00대의 K 주력 전투 탱크, 648대의 자주포 및 48대의 FA-50 전투기 판매가 포함됩니다. 폴란드가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일군이 언젠가는 한국 장비로 맞서게 될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에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애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은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조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조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V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V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지칠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지칠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한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전해지를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SKIET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의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아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의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아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요.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 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온 이후 이번에는 구광모 LG 회장의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고 바이든은 이로써 2차 전지 패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쥐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전지 압도적 세계 1위인 LG의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깜짝 폭탄 발표를 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스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들 한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고 인텔에만 온갖 특혜를 퍼다 준 바이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바이든의 등을 돌리며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를 지원해야 하는데 바이든이 멍청한 선택을 내렸다며 바이든의 면전에 대놓고 강한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싱크탱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주 역할로 일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조언을 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한국 뒤통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바이든을 실패한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 그 누구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라며, 심지어 그는 바이든이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투표로 바이든을 몰아내자 라며 바이든을 두고 사람 형태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저질러버렸습니다.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그는 테슬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 조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이 교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을 깜짝 방문해 나는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국과 손잡는다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에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으며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친 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외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측이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까지 이렇게 중국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으며 바이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미국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중국의 국방수장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직설적으로 거절하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밤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포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 초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2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에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상그릴라 대화들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리 국방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싱가포르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는 막판까지 고위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거절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만남 몇 시간 전에야 성사가 합의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1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도 바이든을 향해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는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최대 시장 중 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 시장이 미국 테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 만약 테크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뿐이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CEO까지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LG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의 쐐기에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로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국에 올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압도적 세계 1위인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엔솔은 테슬라를 따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순간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조 원의 투자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급망 패권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뒤통수치고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이든과 달리 중국에서 최근 LG엔솔의 대박 행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 산하 폴스타이 2종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차 목록에 들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LG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9일 현지 시간 발표한 제369차 도로자동차제조업체 제품 발표에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이 2종이 포함됐습니다. 폴스타이는 신차 명단에 들며 향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이 직접 LG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LG 공장을 방문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중국에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자동차도 어디에서 생산되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전기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LG엔솔 배터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판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가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장비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아싸, 우리도 같이 대박난다라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이 LG엔솔에 공급하던 2차 전지, 핵심 장비들을 빛의 속도로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국산화해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앉아서 편하게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든 부품들을 국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데 성공시키면서 최근까지 한국에 납품하던 수많은 일본 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어 발칵 뒤집혀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